사돈, 제가 딱 하루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가게 상황이 어려워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하루 정도는 그렇게 신경 써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하루가 아닌 반나절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요. 양 씨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반박했고, 이때 안사돈은 기다렸다는 듯 갑자기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됐고요. 더 듣기 싫으네요. 이거나 받으세요. 여기 돈 100만 원 넣었으니까 다시는 우리 딸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아니 못하겠으면 차라리 문을 닫던가. 그거 하루 몇 푼 번다고 그렇게 악을 바득바득 써가면서 며느리를 불러다 시켜요.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저한테 지금 뭐 하루치 장사할 돈 주시는 거예요? 하루치는 훌쩍 넘지 않아요. 저 그렇게 인색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하루 뭐 돈 100만 원이나 벌겠어요? 한 20그릇 팔면 끝이지. 아무튼 그깟 국밥그릇 들고 나르라고 피아니스트 손을 혹사시켜야 되겠어요. 어우, 말이 안 통해. 양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눈앞에 돈 봉투와 사돈의 무례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엉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손이 떨렸습니다. 사돈, 저는 단 한 번도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생전 시켜본 적도 없고 명절 때 우리 집 와도 다 내가 해먹였지 며느리들 시킨 적이 없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부탁한 건데 지금 이렇게 돈 봉투 흔들면서 저를 모욕하시는 거예요? 사돈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모욕이라니요? 아니, 사돈 힘드시다니까 정당하게 돈 쳐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걸로 사람을 쓰시던지 아니면 문을 닫고 그날 수입으로 치시던지 저는 최대한 배려한 거라고요. 성의를 성의로 받을 줄 아셔야지. 사돈, 저는 돈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어요. 그리고 제 가게는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이룬 자랑스러운 사업이라고요. 그깟 돈 100만 원으로 제 노력과 자존심을 모욕하지 마세요.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시네요. 저는 뭐 시집살이 안 해봐서 시어머니 속을 모르는 줄 아세요? 어차피 이 돈 안 받으시면 손해는 사돈이 보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 딸 절대 안 보낼 거니까요. 아무튼 두고 갑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는 사돈의 뒷모습을 보며 양 씨는 속으로 차오르는 억울함과 분노를 꾹꾹 삼켰습니다. 가게 안에서 이 상황을 목격한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71세 양미자 씨는 새벽부터 뼈해장국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안에 위치한 양 씨의 가게는 인근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날 만큼 손님이 꾸준히 찾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성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문을 열어 오후 4시까지만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양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들과 소통하며 단골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고되었지만 양 씨에게는 작은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장철을 맞아 양 씨는 평소처럼 거래처에서 김치를 받으러 갔습니다. 몇 통씩 배달되어 온 김치를 옮기던 중 가게 입구에 깔린 얼음을 보지 못하고 그만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며칠간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골절이나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무리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말에 양 씨는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양 씨에게 가게는 생계의 전부였습니다. 단 하루라도 장사를 멈추면 단골 손님이 끊기고 매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 가게 문을 닫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본인의 몸 상태로는 장사를 이어가는 것도 무리였습니다. 고심 끝에 양 씨는 며느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양 씨에게는 2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아직 돌도 안 된 아기를 키우며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아기를 돌보느라 고생이 많아 보였기에 작은 며느리에게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큰 며느리에게 부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이었고 학원 수업은 주로 오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전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양 씨는 조심스럽게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나 이번에 김치 옮기다가 허리를 좀 다쳤다. 병원에서는 며칠간 쉬라고 하는데 내가 장사를 멈출 수는 없잖니. 너 학원 오전에는 수업 없지? 하루 4시간만 와서 서빙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딱 이틀만 부탁할게. 큰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일을 할 자신이 없어요. 학원도 관리해야 하고, 솔직히 어머니 식당 서빙 같은 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양 씨는 깜짝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차분히 설득하려 했습니다. 예, 내가 평소에 너한테 큰 부탁을 한 적이 있었니? 손님들 음식 나르고 그릇 치우는 것뿐이다. 네가 시간을 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어렵겠어? 큰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건 말 돌리지 않고 직접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일은 동서가 해도 되지 않나요? 동서는 요즘 집에서 애만 보잖아요. 시간도 많고요. 양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아기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동서에게 책임을 미루는 큰 며느리의 태도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예, 네 동서는 이제 돌쟁이 애기 키우잖아. 그래서 내가 차마 부탁을 못하는 거야. 네가 그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부탁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니? 그러나 큰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동서보다 한가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바쁜 사람이에요. 피아노 학원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손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거운 거 들고 날아가며 서빙 같은 건 절대 못해요. 이렇게까지 설명드려야 하나요? 무안해진 양 씨는 뭐라고 더 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것을 큰 며느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바로 본인의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양 씨가 부탁한 내용을 전했고 거기서 불쾌감을 드러낸 모양입니다. 한 10분도 안 되어 큰 며느리의 친정엄마인 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돈 우리 딸한테 대충 내용은 들었는데 저 너무 서운하네요. 딸 피아노 가르쳐 귀하게 시집 보냈더니 사돈네 식당 서빙 시키시려고요. 그런데 이걸 어째요? 우리 딸 손 그 정도 만드는데 우리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요. 그걸 그렇게 쉽게 쓰려고 하시면 안 되죠. 사돈의 날선 말투는 양 씨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양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이런 부탁을 해본 건데 돌아오는 반응은 예상외로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양 씨는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 부탁했던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지 자꾸만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야단맞듯 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 괜시리 서름이 밀려왔습니다. 양 씨는 결심했습니다. 큰 며느리와는 다르게 믿을 수 있는 작은 며느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기로 말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양 씨의 가족은 화목한 듯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 씨의 아들 2명은 둘 다 비슷하게 음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성격의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음향 엔지니어로 일하며 성실히 직장을 다니고 있고 공연 관련 프로젝트에서 피아노 연주자로 참여한 지금의 큰 며느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다가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큰 며느리는 본인이 피아니스트라는 이유로 손을 귀히 써야 한다면서 시댁과 관련된 일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양 씨가 운영하는 뼈해 장국집에 대해서도 종종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와, 어머니 대단하시다. 저는 절대 식당 운영 같은 건 못할 것 같아요. 고기 냄새도 그렇고 몸도 많이 힘들잖아요. 제가 이런 종류 고기들을 잘 못 먹거든요. 양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지만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반면 작은 며느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와 5살 차이가 나는 작은 며느리는 본래 유치원 교사로 결혼 후에도 쭉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육아로 직장을 잠시 쉬게 되었고 현재는 돌도 안 된 아기를 키우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집안 행사나 가게 일을 도울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김장하실 때나 가게 일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애들이랑도 김장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선생님도 집에서 김장했다고 경험한 거 얘기해주고 싶어요. 필요하시면 저 부르세요. 작은 며느리의 이런 태도는 양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런 작은 며느리를 은근히 무시하곤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가게 일을 돕거나 집안일에 열심히 참여하면 큰 며느리는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동서는 정말 부지런해. 어린이집에서 일해서 그런가? 애 키우는 것도 쉬운가 봐. 아우, 나는 좀 더 있다가 나아야겠다. 저렇게 애한테만 묶이면 아무것도 못하지. 양 씨는 그 말 속에 담긴 얄미운 뉘앙스를 느꼈지만 굳이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 그냥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큰 며느리의 이런 태도가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큰 며느리의 친정엄마, 즉 사돈의 태도 또한 묘하게 양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상견례의 자리에서부터 사돈은 피아노를 전공한 외동딸을 자랑하며 은근히 양 씨 가족을 무시하는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재능이 남달라서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아시겠지만 예술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뭐랄까, 손이 귀하다고 해야 하나? 양 씨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지만 아들 부부의 결혼을 축복하고 싶어서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도 딸이 잘났다고 하기에 그 당시 아들 입장에서 크게 꿀리지 않도록 나름 신혼집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럼에도 사돈의 이런 뻣뻣한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돈,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어요. 예술하는 사람은 손이 생명이잖아요. 걱정할 일 없게 해주실 거죠? 하도 이렇게 단도리를 하는 바람에 양 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엄마로부터 주입된 가치관 때문인지 큰 며느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조차도 모두 양 씨나 작은 며느리에게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 씨는 큰 며느리와의 이런 사소한 갈등이 쌓일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큰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치를 옮기다 허리를 다친 사고로 인해 양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날 밤 양 씨는 큰 며느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믿고 부탁했던 큰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은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 양 씨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혼자 고민하지 않고 아들들, 며느리들 전체 있는 카톡방에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된 결과 합의점이 만들어졌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하루씩 맡아 이틀간 도와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큰 며느리는 첫날, 작은 며느리는 둘째 날에 각각 4시간씩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둘 다 시키고 싶지 않았으나 당장 그 시간대 일해줄 이모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찌되었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각각 하루씩 가게를 도와주기로 약속한 것에 안도하며 허리 부상으로 인해 버거워진 상황을 견디고 있었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양 씨는 아픈 허리를 잡고 겨우겨우 나와 새벽부터 간단히 가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놔야 큰 며느리가 왔을 때 어떤 걸 할지 부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얘가 왜 전화를 안 받지? 분명히 8시까지는 오라고 했는데. 혹시 몰라 아들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아들도 새벽같이 나와서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간다고 말은 했는데 좀 있으면 오겠죠. 양 씨는 그 와중에 손님 맞이를 위한 재료 준비와 테이블 세팅을 마쳤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모든 동작이 느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게 시리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고 심지어 손님이 한둘씩 들어오는데 큰 며느리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들릴 뿐 응답은 없었습니다.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지만 혹시 바쁜 일이 생긴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 테이블, 2테이블씩 차기 시작하는데도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혼자 하세요? 많이 바빠 보이시네요. 이 시간에 일하는 이모는 안 보이시네.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양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도와줄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조금 늦나 봅니다. 금방 올 거예요. 이모는 오후 시간에 올 거예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오전만 잠깐 봐주기로 했거든요.
그 대신에 며느리가 와서 같이 봐주기로 한 건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화가 났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고 손님들은 들어오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기에 양 씨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결국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대상은 큰 며느리가 아닌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예, 정말 너무 미안한데 너 혹시 지금 좀 가게로 올 수 있니? 네 형님이 오늘 와주기로 해놓고 어디 있는 건지 아직도 안 왔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작은 며느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곧장 대답했습니다. 형님 안 오셨다고요? 어머, 정신 없으시겠네요.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아이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잠깐 맡길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양 씨는 작은 며느리의 즉각적인 반응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큰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실망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손님을 받고 국밥을 나르고 보다 못한 손님들이 같이 들고 옮겨주던 중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작은 며느리가 허겁지겁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재빠르게 가게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더니 바로 손님 응대와 서빙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여기 밖에 줄 서 계시는 손님도 있어서 일단 빨리 여기를 치울게요. 그리고 주방에서 그릇 받아서 바로바로 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니는 앉아서 쉬세요. 설거지는 제가 끝난 뒤 한꺼번에 처리할게요. 작은 며느리는 양 씨의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척척 일을 처리하며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했습니다. 한 손에는 음식 트레이를 들고 다른 손으로 테이블 정리를 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물이 조금 진한 것 같아요. 물을 조금 더 추가해서 조리할까요? 그러니? 아이고, 조금 짠가 보다. 그럼 그렇게 해줘. 네가 알아서 잘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작은 며느리의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에 손님들은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도와주시는 분이 정말 친절하시네요. 며느님이신가 봐요. 여기 자주 왔어도 처음 보네. 일도 싹싹하게 잘하시네요. 양 씨는 작은 며느리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큰 며느리가 약속을 어긴 데서 받은 실망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작은 며느리의 헌신과 노력은 그 상처를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오전 장사가 끝난 뒤 작은 며느리는 주방 정리와 청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로 마지막까지 양 씨가 힘들지 않도록 배려하며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오후 이모님 오시죠? 그땐 들어가서 쉬세요. 양 씨는 작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 너 없었으면 오전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다. 정말 고맙다. 에이, 왜 그러세요, 어머니? 가족인데 당연히 해야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러고 2시쯤 교대하고 겨우 집으로 들어오는 길, 그렇게 옴짝달싹 무슨 짓을 해도 연락이 안 되던 큰 며느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전화 못 받아서 정말 죄송해요. 양 씨는 화가 치밀었지만 일단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도 사정이 있었던 거겠지. 하지만 오늘은 정말 힘들었다. 내일은 반드시 와줘야 한다. 오늘처럼 펑크 내면 안 돼. 내가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내일은 잠깐 나갔다 들어갈 거야. 알겠어? 그런데 큰 며느리는 미묘하게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내일까지만 도와드릴게요. 우선 잘 알겠습니다. 양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반드시 와야 한다. 약속 꼭 지켜야 한다. 전화를 끊고 양 씨는 깊은 피로감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헌신적인 태도와는 달리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계산적인 큰 며느리의 태도란 양 씨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나마 작은 며느리와 함께한 하루를 떠올리며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을 만끽할 새도 없이 다음날 사건이 크게 터져버렸습니다. 이 사건들을 연달아 겪으면서 양 씨는 차라리 허리가 아예 난리가 나버리는 게 낫지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일단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양 씨는 큰 며느리가 제 시간에 올 거라 믿으며 새벽부터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전날 모든 일을 도와주었기에 큰 며느리가 와서 약속을 지킨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드디어 큰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고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이 일이 내키지 않아요. 하지만 약속했으니까 하루는 도와드릴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고 더 이상은 힘들어요. 저 진짜 힘들게 시간 뺐어요. 양 씨는 이때부터는 점점 기분이 불쾌해져 굳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이 부분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이후로 더 틱틱대며 서빙을 시작하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고 기어이 사고를 쳐버린 겁니다. 트레이를 들고 테이블로 가던 큰 며느리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튀어나온 테이블 사이를 짜증스레 지나가더니 그만 국밥을 손님 테이블에 쏟아버렸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이게 뭐야? 어머, 죄송해요. 이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진짜 죄송해요. 이거 어떡해요, 어머니? 양 씨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얘야, 조심해야지. 테이블에 다 엎질러졌잖아.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새 국밥을 준비해 드릴게요. 손님은 당황하며 테이블을 닦았고 다행히 옷까지는 튀지 않았으나 얼굴에는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인가? 이런 일이 익숙치 않으신 것 같은데 조심 좀 하세요. 여러 사람 잡으시겠네요. 네? 저 여기 처음 온 거 맞아요. 이런 일 안 해봤고 앞으로도 할 일 없어요. 당황한 양 씨는 얼른 며느리를 주방 안으로 불러들였으나 불만이 많은지 틱틱거리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이쪽 일 안 맞다고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피아노를 치던 손으로 이런 일을 하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죠. 얘야, 누구나 처음엔 실수할 수 있어. 일단 와 있는 동안에는 너도 신경 써서 해줘야지. 큰 며느리는 여전히 대꾸하지 않았고 이날의 가장 큰 문제가 곧 터지게 되었는데요. 이건 바로 단골 손님과의 다툼에서 벌어졌습니다. 가게를 자주 찾는 단골 중 한 명이 서빙하는 큰 며느리에게 국밥 한 그릇을 더 요청했는데 큰 며느리가 무심하게 대답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여기요, 국밥 하나 더 주세요. 곧 사람이 또 올 거라서 깍두기도 좀 더 많이 주시고요.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주문이 밀려서. 정신없는데. 이따 다시 말해주세요. 네? 뭘 이따 다시 말해요. 지금 말했으니까 메모해두면 되잖아요. 아니, 저 지금 바쁘다고요. 천천히 좀 말해주세요. 뭐 어쩌라는 거야. 순간 단골 손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큰 며느리를 바라보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니, 이거 참. 이 가게에서 이런 태도는 처음이네요. 늘 친절하게 대해주시던데 오늘은 왜 이렇게 퉁명스러운 거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전 여기서 원래 일하던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냥 오늘 하루 도와주러 온 거고요.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단골 손님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네, 참. 말 같지 않아서 이런 말까지 듣고 밥 먹기 싫네요. 다른 날 다시 올게요. 주문 취소해 주세요. 양 씨는 그 상황을 목격하고는 급히 다가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정말 큰 며느리 때문에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잠깐 주방에 앉아 있을 새도 없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해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저기 하나 더라고 하셨죠? 같이 준비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화가 난 손님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겹치며 양 씨는 큰 며느리에게 심각하게 얘기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와중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큰 며느리가 스스로 폭발해버렸습니다. 저 그만 가보면 안 될까요? 어머니 금방 가신다더니 계속 계시는 걸 보니? 제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만 가볼게요. 어우, 고기 냄새. 진저리가 나네 진짜. 그렇게 옷을 집어들고 나가버린 큰 며느리를 보며 양 씨는 원망과 비난 이전에 차라리 없는 게 낫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홀에 흩어진 그릇과 뒤죽박죽된 주방을 보며 도저히 손을 댈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작은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 오후에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좀 일찍 가볼까 해서요. 아직 가게에 계시죠? 그래, 나 혼자 있어. 너 지금 어디쯤이냐? 어제부터 연속으로 이렇게 신세를 지내. 왜 혼자 계세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원래 가기로 한 날이잖아요. 금방 갈게요, 어머니. 그렇게 얼마 안 되어 곧장 뛰어든 작은 며느리는 숨소리는 가쁘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하고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돌아다니세요?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앉아 계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양 씨는 작고 체구도 아담한 작은 며느리가 가게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어찌나 든든해 보이던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뒤엉켜 있는 주방의 접시와 남은 반찬통, 홀에 엉망으로 놓인 빈 그릇들을 보자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일을 돕는 수준을 넘어 양 씨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히 챙겼습니다. 주문이 몰릴 때는 재빠르게 손님을 응대하며 분위기를 안정시켰고 부족한 재료는 미리 체크해 다음날 준비까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일 장사할 때 필요한 것들 메모해놨어요. 어머니,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다 정리하고 갈게요. 어머니는 먼저 들어가세요. 작은 며느리의 다정한 말투와 믿음직한 태도에 양 씨는 울컥함이 밀려와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고마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양 씨는 일단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받자마자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장사 끝낼 때까지 참고 있다가 이제 나와서 전화하는 거야. 그따위로 할 거면 차라리 나오지를 말던가? 뭐 하는 짓이냐? 나 이거 못해요. 저것도 싫어요. 하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아니 정당히 노동해서 벌어먹고 산다는데 귀한 손이 어딨고 안 귀한 손이 어딨냐? 어머니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세요? 일단 제가 약속은 지켰잖아요. 애초에 못하겠다는 사람 끌어다 놓고 일 시키신 게 누군데요? 너 나이가 40을 먹었으면 어지간한 일은 책임질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네 시애미 가게를 그따위로 만들어 놓고도 전화 한 통 없어? 죄송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어. 그러고도 아주 고귀하고 우아하게 납셔서 좋겠다. 양 씨는 정말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거칠게 소리를 질러봤습니다. 애지간하면 큰 며느리와의 일은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했지만 생각할수록 화병이 나서 숨이 헐떡거렸고 큰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할 말만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린 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와 워낙 요 며칠 무리를 해서 그런지 정신없이 양 씨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이날은 일찍이 이모들이 온다고 하기에 잠깐 살펴만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연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큰 며느리의 친정엄마, 즉 안사돈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갈색 모피코트를 길게 걸치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코를 찡그리더니 양 씨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괴팍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사돈 거기 계셨어요. 저기 우리 딸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네?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사돈은 눈을 부릅뜨고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딸이 어제 사돈 가게 일을 도우러 나갔다가 그날 밤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아세요? 피아노 학원 운영하고 강의 준비하느라 바쁜 우리 딸을 이런 데서 고생시키고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얘한테 꾸준히 시키지 말라고요. 사돈, 제가 딱 하루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가게 상황이 어려워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하루 정도는 그렇게 신경 써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하루가 아닌 반나절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요? 양 씨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반박했고 이때 사돈은 기다렸다는 듯 갑자기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됐고요. 더 듣기 싫네요. 이거나 받으세요. 여기 돈 100만 원 넣었으니까 다시는 우리 딸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아니 못하겠으면 차라리 문을 닫던가. 그거 하루 몇 푼 번다고 그렇게 악을 바득바득 써가면서 며느리를 불러다 시켜요.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저한테 지금 뭐 하루치 장사할 돈 주시는 거예요? 하루치는 훌쩍 넘지 않아요. 저 그렇게 인색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하루 뭐 돈 100만 원이나 벌겠어요? 한 20그릇 팔면 끝이지. 아무튼 그깟 국밥그릇 들고 나르라고 피아니스트 손을 혹사시켜야 되겠어요. 어우, 말이 안 통해. 양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눈앞에 돈 봉투와 사돈의 무례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엉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손이 떨렸습니다. 사돈, 저는 단 한 번도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생전 시켜본 적도 없고 명절 때 우리 집 와도 다 내가 해먹였지 며느리들 시킨 적이 없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부탁한 건데 지금 이렇게 돈 봉투 흔들면서 저를 모욕하시는 거예요. 사돈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모욕이라니요? 아니, 사돈 힘드시다니까 정당하게 돈 쳐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걸로 사람을 쓰시던지 아니면 문을 닫고 그날 수입으로 치시던지 저는 최대한 배려한 거라고요. 성의를 성의로 받을 줄 아셔야지. 사돈, 저는 돈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어요. 그리고 제 가게는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이룬 자랑스러운 사업이라고요. 그깟 돈 100만 원으로 제 노력과 자존심을 모욕하지 마세요.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시네요. 저는 뭐 시집살이 안 해봐서 시어머니 속을 모르는 줄 아세요? 어차피 이 돈 안 받으시면 손해는 사돈이 보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 딸 절대 안 보낼 거니까요. 아무튼 두고 갑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는 사돈의 뒷모습을 보며 양 씨는 속으로 차오르는 억울함과 분노를 꾹꾹 삼켰습니다. 가게 안에서 이 상황을 목격한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작은 며느리가 마침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입구에서 이 상황을 눈치챘던 건지 곧장 양 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저기, 형님 친정어머님이신 거죠? 맞죠? 양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대강 상황을 파악더니 사돈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제가 밖에서 내용을 다 들어서요. 저희 형님이 힘들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머니가 그리 무리한 부탁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며느리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사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돈은 작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양 씨는 봉투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작은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가, 그나마 너가 이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버티는구나. 고맙다. 이후로 양 씨는 가게 안에서 먼 산을 보며 큰 며느리와 사돈의 태도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몇 주간은 허리 회복에 신경을 썼고 조금 잠잠해진 이후 가족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이후로 아무 연락도 무엇도 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양 씨는 하루하루 마음에 중대한 결심을 되새겼습니다. 이번에 크게 번진 큰 며느리와의 갈등을 더 이상 참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통보식으로 말했습니다. 다들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라.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 7시까지 오고 밥들은 알아서 해결하고 와. 허리가 아직도 안 좋아서 뭐 해먹일 상황이 아니다. 아무튼 7시까지 와. 그리하여 이날의 회의는 양 씨의 집안 거실에서 열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양 씨와 얼굴을 마주한 게 처음이라 아무래도 거북한 듯 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부터 팔짱을 끼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평소처럼 차분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켰고 양 씨의 아들 둘은 눈치를 보며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양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건 돌아가신 니들 아빠랑 지금까지 쭉 읽어온 이 뼈 해장국집 때문이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 가게를 계속 혼자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많다. 큰 며느리는 자기에게 발언권이라도 있는 양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게를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언제까지 이런 장사를 하시려고요? 이번에 아셨겠지만 이제 돌아가며 돕고 그런 거 못해요. 사람을 쓰시는 건 또 수지가 안 맞잖아요. 양 씨는 큰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하다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네 돌아가신 시아버지랑 내가 일군 가게고 팔지 말지는 내가 정하는 거라고. 왜 네가 여기 나서니? 큰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정색에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여전히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내,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럼 계속 어머니가 하시겠다는 거죠? 대신 저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동서랑 어떻게 하시던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양 씨는 큰 며느리의 말을 무시하며 이어갔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건 니들 의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어. 작은 애에게 이 가게를 물려주고 싶어. 큰 며느리는 말을 잠시 멈추더니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잘 생각하셨네요, 어머니.
동서가 여기 일에는 딱이죠. 알아서 잘하겠는데요? 하면서 2대 3대. 아니 2.35점 늘려가면 딱이겠다. 잘 됐다 동서. 완전 축하해. 양 씨는 큰 며느리의 비아냥거림의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상가 하나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뼈 해장국집을 이전시켜서 작은 애가 본점으로 운영하게 할 계획이야. 이 말에 아들 며느리 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상가 얘기는 여지껏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뭘 그렇게들 놀래? 그렇게 큰 거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작은 상가야. 대신 맛집 골목들 안에 있어서 거기 넣어두고 하면 시장보단 수입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 작은 애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자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일순간 놀랐고 작은 며느리는 얼굴이 벌개져서 답했습니다. 아, 저야 감사하죠. 그런데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어머니. 너더러 다 가지라는 건 아니야. 너 성실하고 잘하니까 야무지게 네가 잘 키워나갈 것 같아서 그래. 전혀 부담 갖지 마라. 양 씨는 이렇게 농담 섞인 말을 던진 뒤 담담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내가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으로 산 작은 상가야. 차근차근 늘려간 거라고. 언젠가 자식들 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쯤이면 때가 된 것 같기도 하네. 큰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어머니, 그럼 저랑 이 사람은요? 상가라니. 맛집 골목이면 역쪽 번화가에 있는 상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저도 지금 있는 상가에서 자리 뺄 때가 됐는데. 그러자 양 씨는 잠시 뜸을 들인 후 큰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답했습니다. 너한테 줄 거 당연히 있지. 기다려봐라. 그 말과 함께 양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큰 며느리의 친정엄마, 사돈이 보낸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받아. 네 친정엄마가 보내신 돈이다. 나는 계속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시길래 받아뒀다. 그리고 너한테 돌려주는 거야. 너 줄 건 이것뿐이다. 큰 며느리가 봉투를 받는 것과 동시에 거실에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내 큰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모두들 여기서 누가 먼저 입을 떼야 할지 모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양 씨는 작은 며느리를 향해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너도 확답을 줘야지. 이 가게를 이어받아 준다면 난 정말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애 데리고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니 여러모로 기대가 되더라고. 맡아서 잘해줘라. 이때 작은 며느리는 여러모로 찡했던지 울컥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양 씨는 작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봉투를 손에 들고 확 일어나더니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뭔가 따지고 싶었겠지만 그 자존심에 자기가 평소 무시하던 동서와 시어머니 앞에서 뭔가 더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역시 난감한 얼굴이었지만 일이 이렇게 되도록 알면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큰아들이란 양씨 눈에 똑같이 보였습니다. 큰아들에게 잘해줘봤자 큰며느리한테 넘어갈 텐데 잘난 지들 둘이서 알아서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양씨는 마음 한편으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과 함께 앞으로의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후로 새로운 상가의 본점을 오픈한 작은 며느리는 예상대로 뛰어난 경영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양 씨와 함께 뼈의 장국집을 6개월가량 밀착해서 같이 운영해 보았고 여기서 터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착실하게 본점을 운영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특유의 부지런함과 친절함으로 손님들의 신뢰를 얻었고 가게는 개업 몇 달 만에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새로 오픈한 가게가 예전 시장 뼈해장국집이랑 같은 집이라면서요?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맛은 여전하고 더 깔끔해졌대요. 그렇다더라고. 사장님도 엄청 친절하다고 하더라고. 한번 가보자. 단골들 사이에 긍정적인 소문이 퍼지면서 작은 며느리가 운영하는 본점은 점차 지역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며 양 씨가 전수한 노하우를 활용해 가게를 번창시켰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가게를 보며 양 씨는 여러모로 뿌듯했고
의도치 않게 대가 이어지고 있음에 가슴이 벅차왔습니다. 아가, 네가 이렇게 잘해주니 내가 마음이 편하다. 이제는 내가 없더라도 이 가게는 든든할 것 같구나. 저야말로 너무 감사해요. 국밥집은 우리나라 식당 중에서 진짜 만능인데 저도 어릴 때 아빠 따라다니면서 꽤 많이 먹었거든요. 저희 친정에서도 저보고 좋겠다고 시어머니가 해장국집을 하시다니 소위 금수저, 아니 국수저나 다름없다고 축하해 주셨어요. 아이고, 그건 또 무슨 말이냐, 국수저가? 하여간 별 말들도 다 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저를 부러워해요. 시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라고요. 좋은 거 물려받았다고 엄청 축하해 주거든요. 이렇게 양 씨와 작은 며느리의 관계는 더없이 돈독해졌고 두 사람의 협력은 가게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큰 며느리는 양 씨와의 갈등 이후로 더 이상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학원 운영에만 집중하겠다며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학원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큰 며느리는 특유의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았습니다. 학원비 관련 문제로 학부모와 언성을 높이거나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는 모습이 소문이 나면서 학원생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학원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자 결국 학원을 접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끊기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비로소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큰 며느리는 양 씨에게 1년 만에 전화를 걸어 참 일찍도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기,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도 그때 좀 심했었고, 저도 너무 철없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제가 너무 늦게 사과드리네요. 양 씨는 큰 며느리의 말을 조용히 듣기만 했고 별다르게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해서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참 뻔뻔하게도 큰 며느리는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학원 갈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상가 자리 하나만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 다시 학원을 열어보려고요.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안 그러면 남편 수입만으로 살아가야 해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뭐가 힘들어? 너 친정 여유 있고 돈도 많잖아. 사돈한테 도와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남편 수입으로만 살면 어때서?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살지 뭐. 그리고 상가 얘기는 이제 나는 몰라. 네 동서한테 전화해서 부탁해봐라. 이 말에 큰 며느리는 몹시 자존심이 상했던지 한숨을 푹 쉬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양 씨는 큰 며느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쉽게 과거를 잊고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날의 연락을 끝으로 큰 며느리는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며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눈치를 보고 연락해온 큰아들로부터 근황을 듣고 있지만 부부간의 사이도 썩 좋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양 씨는 작은 며느리와 손주를 보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시장 골목에 작은 평수로 얻었던 해장국집이 세대를 이어 또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찾아주는 걸 보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큰 며느리가 빈정거렸던 2호점과 3호점을 이 기세라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혼자 기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지금의 상태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양 씨였습니다.